비소식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비 대신에 이렇게 햇빛이 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학술 행사는 5시 반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포그래픽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그런 정보 소통의 방식을 소개할 테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계획해가지고 만든 세계 문자 춤이라는 것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 학술 발표 대회 발표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가지고 오셔서 자료집을 가지고 저쪽에 가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스를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용이 있고 또 하나는 소장용 또는 선물용이 있습니다. 그 소장용이나 선물용도 함께 받으시고 더우니까 물도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시 반부터 2시까지 기조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자료집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학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술 행사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술지 기조 강연 부분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의 주제는 행랑의 문자 그리고 문자의 행랑입니다. 이번에 그 학술 행사의 중요한 취지는 과연 행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의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과연 문자와 행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자의 발전 역사를 고민하게 됐는데 그것을 글자의 걸음마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문자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어떻게 출현됐을까요? 메소포타미아 5,000년 전에 문자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그림에 나오듯이 처음에는 물표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던 다양한 물건들을 상호 교환하던 그런 약호였습니다. 그런 약호들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게 된 과정, 이것이 행랑의 첫 번째 출발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발표에 보면은 물표 부분들이 6개의 물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표라는 것은 서로 약속의 증표입니다.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았다, 양을 한 마리 주고받았다, 또는 기름을 한 통 주고받았다, 이런 이제 약속의 증표로서 물표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 교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물항아리, 물병 항아리, 물표 항아리를 만들어냈고요. 물표 항아리라는 것은 그 물표들을 담아두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이 물표 항아리는 굉장히 문자의 출현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표 항아리를 보니까 무슨 보석함처럼도 생겨 있습니다. 이 보석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물표들을 담아두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물병 항아리 안에다가 겉에다가는 그런 무늬들을 새기고 그 안에는 물표를 넣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물표는 떼어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물병만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네모난 점토판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점토판의 출현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점토판, 그 안에 이제 새겨진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역사, 문자 역사를 가능케 한 그런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쐐기꼴 글자를 보니까 쐐기꼴 글자는 이런 점토판에 새겨진 것들인데, 이 점토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그 니프루라는 곳에서 한 4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4만 개의
점토판들이 우리 수메르 문명의 그 근원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 문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안에는 아주 놀랍게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아주 놀랍게도 천문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쐐기꼴 글자인 이 글자들이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BC 3300년 이전부터 우리 인류들은 문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할 수 있었고 또 수학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법전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쐐기꼴 문자는 소수의 제사장이나 또는 지적 특권을 가진 엘리트들에게만 허용됐던 것이고 일반인들에겐 전혀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한 번의 문자 혁명을 거치게 되는데요. 쿠심 점토판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쿠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사람의 이름을 문자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부스 기호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뭐 여기 보면 재미난 것도 있는데요. 숫자 4라는 거하고 길이를 재는 자를 놓고 요거는 숫자 4니까 4라고 읽고 글자를 길이를 재는 자는 자라고 읽으면서 자라고 읽게 되는, 그러니까 문자 기호하고 사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문자가 출현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말을 적는 새로운 이제 방식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을 레부스 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는 말을 적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레부스 문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류는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문자로부터 말을 적을 수 있는, 그것도 말의 소리를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한 글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글자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엘라모 이런 것도 중요한 문자에 해당되고요.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은 불편한 한 1800개 정도 이상의 그 그림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더 단순화되고 처음엔 500개, 200개, 40개, 24개로 줄여드는 말의 소리를 적는 이런 문자로, 소리 글자로 진화하게 됩니다. 현재 소리 글자는 인류에게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한 18개, 18개쯤 됩니다. 자, 이제 그 행랑의 문자와 경계어 문제라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의 핵심이 될 텐데요. 2014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인포그래픽스 한 점을 제가 올려놨는데 필기 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이 필기 도구의 역사는 곧 문자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는 문자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도구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를 적었던 매체 또는 필기구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글자 자체가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옴니글노트라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기록해주고 분류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모든 언어학자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글자는 138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글자를 보자면 밑에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21개 정도가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아랍어에서부터 뭐 키릴 문자 그리고 라틴 알파벳, 한글로 물론 들어가 있고요.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총 21글자입니다. 말의 숫자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로 어린 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은 일종의 속기 기호하고 숫자 기호를 빼고 나면은 한 18개쯤 됩니다.
그 18개를 쭉 그 오래된 순서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는데요. 그럼 왜 알파벳이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됐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알파벳 글자는 쓰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림 글자나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알파벳 글자는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라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영어를 적고 있는 그 알파벳이 전 세계 인류의 한 80%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행랑의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랑의 문자는 알파벳이라는 이 하나의 글자가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으로 들어감으로써 기존에 있던 글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기존에 있던 글자들은 알파벳에게 쫓겨가지고 안 쓰이게 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알파벳에 의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는 겨우 살아남은 글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글은 어떤가요? 한글은 오늘날 한류라는 것 때문에 한글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정도의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모든 500개의 한국어 학과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그 한글은 겨우 살아남은 글자라기보다는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글자는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국어는 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현현상이죠. 한글은 퍼져나가고 있지만 한국어는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말은 병신 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국어가 죽어가고 있는지, 한글은 하나의 운동 차원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보호받고 장려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지만은 정작 한국어 자체는 큰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록 언어학이라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 기록 언어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문자들을 우리가 이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UN 그리고 각 언어학과들에서 스코프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기록 언어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제 기록하고 그것들을 말 뭉치로 모아서 분류하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이러한 언어학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 문자들이 아주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행랑이라는 사진 하나를 좀 이렇게 덧붙여 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은 살아있는데 이 말을 적던 글자들이 알파벳에 쫓겨가지고 이제 행랑살이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자기 말을 쓰기 위해서 남의 글자를 빌어다 쓰는 거, 이것을 행랑의 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BC라든지 많은 언어학자들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은 세계 문자 가운데 10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문자는 한 3개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세계 문자 심포지아는 이런 문자의 다양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문자만 지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지켜야 되고,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지켜야 되고, 또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의식이 살아나야 되고, 이 의식이 제도라든지 또는 삶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때 삶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또 말의 다양성, 나아가서 이제 문자의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문자는 끝내 사라지고 말 테고, 사라진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에 살아남은 큰 문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전부 알파벳과 같은 소리 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자들 사이에 다양성은 없고 유사성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문자의 다양성이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살펴놨는데요.
문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말을 살린 마오리 말, 헝가리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핀란드 이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좀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 행사의 핵심 주제어인 경계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유럽의 경계어 사라는 인포그래픽스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여러분이 지금 선물로 받으신 인포그래픽스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상빈 선생님의 글 하나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영토라는 것과 문화라는 것과 역사, 말 이런 것들은 문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포그래픽스를 잘 보시면은 작은 선들로 모든 것이 마치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문자는 그냥 하나의 기록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말이 죽으면 문자도 죽더라. 또 문화가 죽으면 문화 다양성이 사라지면 말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자 보호를 위해서, 문자 다양성을 위해서는 말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 삶의 다양성 이 전체가 동시에 총합적으로 연결돼서 보호되어야 하더라. 자, 그 부분을 한번 인용 부분 바로 다음부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통합으로서의 세계화는 무한 경쟁을 통한 승자 독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를 통한 국경 보존과 문화 다양성 보존의 노력은 경제의 세계와 과학과 기술의 보편화 앞에서 그 힘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인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국가적 협력을 일종의 당위적 윤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앙을 막기 위한,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또한 개별 국가들의 선택권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으며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의 표준화 등은 모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의 지구적 상식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자, 말로는 우리가 문자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실제 힘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니까 보편화, 표준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즈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쪽이지 다양성과 고유성을 지키자는 쪽이 아닙니다. 이건 구호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다양성이 소멸되어 가는 방향으로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경계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The Language on the Border라는 새로운 영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거대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거대한 문자와 말 사이에서 마치 섬처럼 자기만의 고유성을 지키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가는 독립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지대를 경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랑은 바로 이런 경계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경계어는 스페인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행랑의 문자라는 것 플러스 이제 문자의 행랑, 글자의 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행랑이라는 것은 문자의 확장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행랑들은 이렇게 본체, 안체 또는 이제 중앙에 있던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자의 행랑이라고 한다면 문자를 중심으로 보고 그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또 다른 형태의 문자들, 춤의 문자 또는 이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자, 다양한 종류의 문자들이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문자의 행랑이라는 개념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표현해 놓은 것은 그 나뭇잎이 바람에 구르는 소리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우리가 해가 넘어가고 해가 뜨고 하는 자연의 변화는 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이제 재미난 질문을 하게 됐고,
이제 서양에서의 이제 그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니까 과학화를 해왔죠. 과학화라는 방향은 수학과 물리학, 생물학 등 모든 학문이 저마다의 고유 문자 체계를 발전하는 쪽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발전 덕분에 오늘날은 눈만 뜨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그 지식의 안정성이 사라져버린, 지식의 풍요로움이 지속되는, 지식의 혁신이 지속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혁신은 곧바로 문자의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인포그래픽스, 그 오래 사는 동물을 그려놓은 인포그래픽스 부분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런 걸 설명하려면은 그 문자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진 한 장이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몇 페이지의 이 내용을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그 동물의 모양까지도 표현해 줄 수 있고 하나의 책에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알자라는 말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데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글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알자를 보자면 제가 써놓은 무보 보이시죠? 무보. 춤을 추는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글자로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춤에서 글자를 읽어낸다면 나무의 그 움직임 또는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것도 춤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그 춤의 글자를 읽어서 조금 앞서가는 얘기가 되겠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의 언어, 벌레 소리, 컴퓨터 프로그램의 언어들을 새로운 형태의 글자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겠다. 참고로 2014년에 우리 C사운드의 첼로 연주를 보면은 첼로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소리 패턴으로 바뀌고, 그 소리 패턴이 하나의 글자가 돼 가지고 여기 쓰여 있는 막대기들을 하나의 글자 춤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호화되지 않은 이런 움직임들, 소리들 또는 모든 형태의 말을 하나의 부호화된 글자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낸다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글자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보의 혼잡과 혼란, 그리고 집적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지식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이거나 심지어 거짓에 가까운 정보들로 인해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병적인 정보들 또는 보이스피싱과도 같은 사악한 정보들로부터 우리 삶을 보호해줄 안전지대는 없다. 정보의 통로는 어디에나 열려있고 위험 정보의 사각지대는 삶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커졌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불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분류와 체계화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전 세계적 소통의 쓰나미를 피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되레 우주적 소통을 넘어 소통 가능한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 위한 끊임없는 글자화 또는 부호화 시도를 거듭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갈무리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세계문자 서울선언에서는 모든 글자는 평등하다고 외쳤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글자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기록할 수 있고요. 우리의 뇌파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글자이고, 이 세계와 문화는 그것이 글자로 적힐 때 모두에게, 그리고 영원히 읽히고 쓰일 수 있다. 2번, 글자의 크기를 좀 키우자. 오늘의 글자는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세계를 담기에는 너무 작고 비좁다. 미래의 글자는 이 모든 것을 한데 담을 수 있는 알자여야 한다. 기조 강연이었기 때문에 제가 PPT 대신에 글을 활용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양이 좀 많았고
또 이번 주제가 둘로 나뉘는 바람에 내용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안채에 안전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큰 글자들이 아니고 그 글자들과 나란히 쓰일 수 있는 공존의 길, 행랑의 문자들, 버림받을 수 있는 겨우 살아가는 문자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자 자체만을 보호할 수는 없고 그들이 쓰는 말과 그 말이 통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제도, 모든 것이 우리 인포그래픽에 보이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므로 우리의 방향도 세계 문자 다양성의 보존을 외치는 우리의 방향도 이러한 복잡계를 지키는 쪽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자의 행랑인데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혁신의 시대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또 끊임없이 새로운 글자들을 창조하고 또 대중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발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글자들의 출현을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창조적이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 기조 강연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